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새댁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에 시어머니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한 거지 남편 어머니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특단의 조치 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하길래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보내보려고 적어봤어요. 제 나이는 올해로 29살이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제가 철들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엄청 걱정하셨어요. 성질이 저래서 어디 시집이나 가겠냐고요. 제 성격이 어떻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꼭 입 밖으로 내뱉어야 성이 풀리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제가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물불 안 가리고 내질러 버리기 때문에 예전부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동네방네 아주 삼딱이라고 소문도 돌곤 했어요. 남편은 취직 준비하려고 등록한 학원에서 만났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사실 남편하고는 결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을 몇 번 만나고부터 옆에서 하도 결혼 노래를 부르시더니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세뇌가 된 건지 어느 날엔 남편 옆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남편에게서 본 최고의 장점은 하고 싶은 말 참지 않고 쏟아내는 저의 성격을 받아준 유일한 남자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동안 연애하면서도 제 연애 상대를 친정어머니에게 숨긴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만나온 모든 남자친구를 최소 한 번씩은 전부 만나보셨으니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다 잘 아세요? 남편도 남자친구이던 시절에는 친정어머니께 배경이나 학교 등등의 이유로 높은 점수를 따지 못했지만 항상 높게 사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인내심 강한 성격이었어요. 저희 엄마에게는 막무가내의 독불장군인 저희 성격을 전부 받아내주는 성격을 가진 남편이 이미 사윗감으로는 합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애를 한 지 1년이 넘어갈 무렵 친정어머니를 등에 업은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왔고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지요. 저나 남편이나 취직한 지는 이제 고작 1년이 겨우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위해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저는 다행히 할머니께서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학 나온 게 저라면서 제 앞으로 땅을 물려주신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그걸 팔아서 그 돈을 전부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차피 시집 갈 때 주려고 했던 거니 거절 말고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는 당시에 비밀로 했었고요.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어 꼼짝없이 시부모님께 지원을 받아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시댁의 형편이 나쁜 편이 아니었던 거죠. 양가 상견례를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으로 지원금 1억 5천을 보태주시기로 했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왔던 게 아직도 아니에요. 특히 집을 해주신다니 어쩐다니 말로 각종 혼수와 예단 리스트를 벌써 준비하셔서 읊으시는데 적힌 대로 다 해오면 저한테 꾸민 비는 얼마나 주실 것이냐 이야기하고 싶어 근질거리는 입을 겨우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시어머니 될 수도 있는 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행동에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시며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며 다소곳하게 조용히 있기로 친정어머니와 약속을 했었거든요. 제가 입 한 번 잘 못 놀렸다간 결혼 뒤집어질 거라면서요. 그러긴 싫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간곡한 부탁인데 거절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할 말 참아내고 견뎠습니다.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편한테 가서 말했어요. 일단 어머님께 지원받기로 한 1억 5천 받고 대출은 받은 척만 하라고요. 뭐하러 대출 끼고 결혼 생활 시작하냐고. 그 돈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어머님 모르게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과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취직해서 서로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 뻔히 알고 있었는데 일부도 아니고 모자란 돈 전부를 제가 내겠다고 하니 남편이 엄청 놀라더라고요.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집을 해주신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예단을 이야기하셨었는데 우리 집이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자존심 엄청 상하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배려한 거였어요. 다행히 남편은 비밀을 잘 지켜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곧장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살림 차려놓은 거 보고 싶다고 집들이는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번거롭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 곧바로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한테서 장문의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집들이 날 준비하라는 음식들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요리 솜씨가 어떤가 보고 싶으니 적힌 음식을 손수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남편의 남동생 이렇게 세 분인 집들이인데 준비하라는 음식들이 뭐 그리 많은지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한정식 집을 방불케 하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었어요. 제일 어이없던 건 밑반찬까지 전부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집들이 날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밑반찬 같은 건 미리미리 해놓아도 문제가 없다고 저를 위한 배려까지 해주셨네요. 집들이 당일날 상에 차려진 걸 보고 지은 시어머니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왜냐하면 준비하라는 음식은 하나도 준비 안 했거든요. 그냥 집 근처 배달 전문점에서 보쌈이랑 아구찜 같은 거 시켜다가 상을 차려냈어요. 어머님이 왜 차리라는 음식은 안 차리고 배달을 시켰느냐 물으시기에 번거롭게 그걸 언제 다 준비하냐고. 그리고 저 요리도 잘 못한다고. 비싼 재료값 써가면서 못 먹을 음식 내는 것보다 사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한 말씀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전에 시켜 먹어봤는데 아주 맛집이라고. 맛 한번 보시면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음식할 줄 모르면 친정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시댁 집들이 음식을 왜 우리 엄마가 하냐고 바로 대답했지요. 어머님이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친정어머니가 밥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어이없어야 하는 건 저였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도련님은 저의 대응이 재밌었는지 옆에서 엄마 아주 임자 만났다고 한마디씩 툭 던지는데 그게 설령 저를 비꼬려고 한 말일지라도 당황하신 시어머니 성질을 더 건드는 것 같아서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할 줄 모른다는 건 뻥이에요. 대학 시절부터 혼자 자취하면서 밥만큼은 부실하게 먹지 말자는 생각으로 혼자서 이것저것 해먹었었거든요. 집들이 날 아버님하고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참 집들이로 정신없다가 손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곧장 나와서 화장실 마지막에 쓰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한테 저희 집에서는 남녀노소 예외 없이 소변은 앉아서 보는 게 규칙이라고 다음부터는 조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버님은 제 말에 엄청 당황하셨고 그 뒤로는 며느리 무섭다고 저희 집에 초대를 하면 아버님은 안 가겠다고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답니다. 그래도 말은 저렇게 하셔도 사실은 며느리인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시가족 중에서 남편 다음으로 저를 제일 많이 챙겨주시는 게 아버님이세요. 뒤끝도 없으시고 남편이 제 성격을 받아주는 인내심이 어디서 왔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집들이도 끝났는데 아무래도 그날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런가 시어머니가 저의 길을 꺾으려고 아주 벼르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원정 온 그날에 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으니 이번엔 저랑 남편을 홈그라운드인 시댁으로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요리 솜씨가 얼마나 궁금하셨는지 며느리가 차려주는 상이 먹어보고 싶어서 음식 하나도 안 해놓았다고 재료들은 미리 장을 봐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 한번 쭉 보고 자신 있는 음식으로 차려내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옛날에 유행하던 예능 프로도 아니고 주방에 있는 재료 가지고 뜬금없이 음식을 내오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눈치 보면서 도와준다고 주방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남편한테 너는 왜 거기가 있냐고 이리 와서 TV 보라고 손짓하시길래 남편한테 걱정 말라고 말하고 고이 어머님 품으로 보내줬습니다. 일부러 못 먹을 정도로 이상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지만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요리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그래도 왠지 시켜서 한다는 느낌이 드니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쌀도 불려져만 있고 밥도 안 해놓은 상태였으니 그 의도가 다분히 보였죠. 뭘 해야 하나 찬장 하나씩 다 열어보며 주방을 살펴보고 있는데 딱 괜찮은 게 있어서 그걸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뚝딱 점심상을 마련했지요. 식사 준비 끝났다고 말하고 거실에 펴놓은 커다란 상 한가운데다가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올려놨습니다. 마침 일요일이기도 하니 짜장라면 어떠시냐고요. 제사 지낼 때나 쓸 것 같은 그 커다란 밥상 위에 냉장고에 있던 김치 하나 말고는 라면 냄비밖에 없었어요. 저도 다시 주방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남편한테 가서 젓가락이랑 앞접시로 쓸 그릇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결혼 전까지 살아오던 지네 집이라고 호다닥 뛰어가서 인원수대로 그릇하고 젓가락을 순식간에 찾아서 꺼내오더라고요. 어머님은 딱 봐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계신 게 느껴졌지만 아버님은 너털웃음 지으시면서 우리 며느리 덕분에 주말 점심에 짜장라면도 다 먹어본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님도 어머님이 저에게 심술 부리는 거 알고 계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름 아버님의 방법으로 분위기 조율해가면서 저를 지켜주신 거였고요. 도련님은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아주 어머님을 보고 자지러지더라고요. 진짜 형수님은 못 당하겠다면서. 그런데 그 짜장라면은 자기 건데 다 써버리셨다고 다음에 올 때 꼭 좀 사다 달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날도 시어머니를 제외한 온 가족의 비호 아래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 그렇게 드셔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무슨 안이라도 맺히신 건지 그렇게 홈그라운드를 떠나 찾아간 원정에서도 완벽한 승리까지는 아니지만 무승부까지는 갔던 것 같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겨먹으려고 든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며느리가 먹고 싶은 거 차려내는 자판기도 아니고 집들이 때부터 계속 저러시는 게 조금 기분이 그랬어요. 중간에서 가장 난처했던 건 그 누구보다도 제 남편이었을 거예요. 어머님한테 그만하라고 말려주지 못하는 게 서운하다기보단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 남편을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로 인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한번 꼭 누르고 싶으셨던 건지 저를 벼르고 계시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말 거의 매 주말마다 신혼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셨으니까요. 피차 전화 남편이나 출근하는데 바빠서 반찬은 거의 다 반찬 가게에서 사 먹었거든요. 돈 주고 산 반찬 보실 때마다 늘 가게에서 파는 거 맛도 없는데 뭘 돈까지 주면서 사 먹느냐. 직접 해먹는 게 최고다 저한테 뭐라 하셨어요. 제가 어머님과 그럴 때마다 야위는 것 같은 남편 보니 안쓰러워서 가슴에 참을인자 새기며 눌러 참으며 견디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도 시어머니 잔소리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맛만 좋구만 왜 그렇게 집밥에 집착을 하시냐며 제 편을 한번 들어줬는데 그게 역효과가 나버린 거죠. 그동안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제는 가만두고 볼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부터 저희 신혼집에 상주하시면서 저한테 살림을 가르쳐주겠다 하시네요. 남편은 어머님께서 대노하시니 왜 그러시냐고 지금도 우리 아무런 문제 없는데 엄마가 이러실수록 우리만 더 힘들어진다고 어머님 말리면서도 할 말은 따박따박 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영양가라고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는 식사하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부터 밑반찬부터 시작할 테니 저보고 나가서 자기가 불러다주는 재료부터 사오라고 아주 역정을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대들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한테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어도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말대꾸를 했어요. 저희들 맞벌이 하면서 집에서 밥도 거의 안 먹는다고 야근이 있어서 퇴근이라도 늦게 하는 날에는 저녁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날이 허다한데 재료 이것저것 사다가 더 봐야 오래돼서 버리기만 하지.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대노를 넘어서 극대노라고 부를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면서 어디 며느리가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냐면서 저보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집은 저희 집인데 제가 왜 나가야 하나요? 이 집에 계시는 게 불편하시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찾아갈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사실 어머님한테 이 집이 싫으시면 안 오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속으로 눌러 참으면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은 이 집이 왜 너네 집이냐고, 내 돈 1억 5천 들어가고 은행 돈 2억 들어간 거니 저희가 대출을 다 갚기 전까지는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딱 그 한마디에 저도 이거 제가 어머님 노여움 푸시게 한다고 대답이라도 몇 번 더 했다가는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솔직히 더 참지도 못할 것 같아서 그동안 어머님께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란다에 가서 신혼여행 갈 때 들고 간 여행 가방을 하나 꺼내와서 남편을 향해 방금 어머님 하신 말씀 못 들었냐고, 여기 너네 집 아니니까 너부터 나가라고 말하고 가방을 던져줬어요. 남편이 제 마음을 읽었는지 가방 끌고 옷방에 들어가서 주섬주섬 자기 옷을 챙기기 시작했고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쟤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왜 너가 짐을 싸냐고 하시기에, 어머님께 이 집 살 때 1억 5천 주신 게 어머님 돈이니까 어머님 집이라 하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나머지 2억이 은행 대출이 아니고 실은 제 돈이었다고. 아무튼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남편은 이 집에 돈 한 푼도 안 내고 살고 있는 거 아니지 않냐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에 아무런 지분도 없는 남편부터 집에서 쫓아내고, 이제 어머님이랑 저랑 진짜 집주인이 누군지 가려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시니 어안이 벙벙해서 눈동자에 물음표 모양이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곧바로 아니면 어머님 말대로 제가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저는 이 집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대신에 집에 들어간 2억은 제 돈이니 제가 나가자마자 곧바로 받을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하고, 짐 싸고 있는 남편 가방 뺏어서 이번엔 제가 가방에 제 옷까지 몇 개를 쑤셔넣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잔뜩 겁먹은 척 연기하면서 어머님께 달려가 엄마 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 결혼하자마자 이혼남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냐고 그러지 좀 말라고 오열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람 하나는 잘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시고 저의 배우자로 선택하셨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남편의 연기에 힘입어 더 오버액션을 하면서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도 딱히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아무 말이 없으시길래 그 길로 싸놓은 가방 들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 말라고, 그리고 이게 아무 일이 돼버리면 그때는 그냥 이혼해야 하는 거지 않겠냐 하니, 직감적으로 제가 뭔 짓을 저지르고 온 건지 깨닫고 너는 왜 그 성질머리를 못 고치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엄마 딸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넉살 좋게 대답했더니 알겠다고 너 알아서 하라고 그냥 자포자기 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제게 이야기 좀 하자고 시간 좀 내달란 연락을 하셨고, 밖에서 시부모님하고 남편을 같이 만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조금 어색한 분위기에 두 남자가 두 여자의 눈치만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길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저도 사실 일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부부는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제가 계속 남편을 떠받들어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면 저 말고 다른 며느리를 찾으셔야지. 저는 절대로 그런 며느리가 되어드릴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동등한 사람으로서 봐주셔야 저도 그만큼 남편한테 잘할 것이고, 저도 남편과 똑같은 한 사람의 자식으로 생각해 주셔야만이 저도 똑같이 어머님을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하듯 정성과 진심을 다해 모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결국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냐면서 여태 내 품에 끼고 살다가 장가보낸 아들을 향한 걱정에 애먼 사람만 들들 볶은 것 같다고,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며 앞으로는 저희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시어머니가 돼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원래 제가 마음이 여린 타입은 아닌데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아버님께서 지난 일은 잊고 다시 새로 시작해보자 하시며 상황을 정리해 주셨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외식하고 다시 저는 남편과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시부모님 초대해서 이번에야말로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던 제 손으로 직접 한 음식을 대접해드렸어요. 집들이 때 불러주신 리스트랑 비교해보면 메인 메뉴 하나, 찌개 하나로 간소한 상이었지만 참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데 그동안 우리 아들 왜 밖에서 산 음식만 먹였냐고 가끔씩은 집밥도 해주고 그래라 하시는데 남편이 겁을 잔뜩 먹어서 어머니는 또 왜 그러시냐고 중간에 말을 자르는데 저도 어머님 뜯어말리려는 남편 말 자르고 알겠다고 가끔씩 저도 시간 내서 남편한테 맛있는 집밥 해주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대신 그날은 남편이 집 대청소를 하게 될 거라고도 말씀드렸고요. 화장실 가시는 아버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저보고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감시 안 해도 된다면 먹살 좋게 받아쳐 주셨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남편에게 그 선한 성품을 물려주신 분들인데 아마 제가 나서지 않았어도 시간이 지났으면 언제든 풀렸을 일이겠죠? 신혼 6개월 차인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식구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지 5년 차였던 34살 여자입니다. 맞벌이 부부였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보았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기에 남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예비 며느리라며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검진 중에 폐암이 발견되시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거짓말같이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 뒤로부터 혼자 된 어머님 외로우시다며 남편이 시어머니를 많이 챙기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밖에서 만나는 데이트보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남편 집에 왕래가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매번 고맙다고 말해주셨고 그만큼 저를 어려워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 생계 대부분을 돌아가신 시아버지 혼자서 버는 돈으로 꾸려가셨거든요. 남편 내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시아버지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일을 계속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혹시나 그러한 이유로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저를 참 어려워하셨어요. 경제력 없는 홀어머니를 둔 아들이 부담스러울 텐데도 계속 만나줘서 고맙다면서 저한테 늘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걱정하는 남편 모습에도 내키지는 않았지만 신혼집도 일부러 시어머니 댁 근처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불쑥 찾아오셔서 냉장고 열어보고 살림 간섭하시고 이거 해먹여라 저거 해줘라 사소한 것에도 참견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 남자는 집안일 하는 거 아니시라며 집안일 시키지 말라 하시면서요. 아들 장가 보낸 게 어머니 된 입장으로 많이 걱정되시겠지 하고 처음에는 그냥 넘겼어요. 집도 가까우시겠다. 그냥 혼자 계시니 적적한 마음에 신혼집에 들락날락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혼집에 방문하는 시어머니가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시어머니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에 연락도 더 자주 드리고 주말이면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는 대신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양가에 용돈 보내드리는 것도 혼자 계신 시어머니 경제력도 없으시니 친정에 보내는 것보다 조금 더 보내자고 제가 먼저 제안도 했어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제가 시어머니께 잘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만큼 서서히 남편도 똑같이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 등에 없고 기세등등에서는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며 자기는 남자라서 잘 모른다고 도와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된다며 화가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주말에 시어머니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도 남편 옆자리에는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조수석은 제 자리가 아니고 시어머니의 자리였습니다. 잠깐 걸어서 이동할라 치면 저 앞에 남편은 시어머니와 찰싹 달라붙어서 저는 뒤에서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남의 남편 뺏어다가 결혼 생활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부 다 참아내고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시더라고요. 맞벌이임에도 집안일은 혼자서 제가 전부 독박을 써야 했고 밥도 빨래도 간단한 청소기 돌리는 것까지 저 혼자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잘 먹는다며 저는 먹지도 않는 김장을 하러 가야만 했고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저녁부터 시어머니 집에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친정에 잠깐 가려고 하면 혼자 있기 싫다시며 외롭다고 눈물을 보이시니 친정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4년간을 버티다가 더는 이런 생활을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도 방문 횟수도 줄여갔어요. 방문 횟수가 줄은 만큼 용돈도 조금 덜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쯤부터 참고만 살았던 말들도 참지 않고 그때그때 하기 시작했어요.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 말씀드리고, 친정 가는 거 싫다고 가짜 눈물 보이실 때에도 저도 친정부모님 챙겨드려야 한다며 용돈 얼마로 달래드리고, 겨울에 또 김장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말하시자 남편 집에서 저녁 식사 한 끼 먹어서 작년에 담근 김치도 아직 남아있다고, 필요하면 그냥 김치는 사 먹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아까 하자는 제안에도 다른 건 다 해줘도 그것만큼은 절대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니 남편은 저보고 정없고 못됐다고, 어머니 살아계시면 얼마나 더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모질게 대하냐고 툴툴대더군요. 시어머니 그때 당시 겨우 환갑 지나셨고 워낙 정정하신 데다가 기운도 좋으셨는데 남편 눈에는 참 약하게 보였나 봐요. 그때쯤 저희 친정아버지도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전립선암이라서 완치율이 높은 편이고 조기에 발견돼서 제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친정아버지께서 입원해 계신 큰 병원이 저희 신혼집에서 가까운 편이라서 가끔씩 친정엄마가 병원에 갈 수 없는 날에는 제가 퇴근길에 들려 아버지 병수발을 들어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혼자서 병원 다녀왔다가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서부터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가 보니 커다란 캐리어 2개가 신발장 앞에 세워져 있고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소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고 있네요. 그때 이미 한번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시어머니께 어쩐 일이시냐고 여쭤봤어요. 너무 외로워서 아들 집에 며칠 있으려고 전화했는데 우리 효자 아들이 냉큼 모시러 왔다며 자랑하듯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이 늦은 시간까지요 어딜 쏘다니다 오냐고, 원래 몇 일만 보내다가 가려고 했는데 이참에 한두어 달 머무르면서 저한테 살림하는 법이랑 며느리 도리를 좀 가르쳐줘야겠다고 하십니다. 친정아버지 입원해 계신 동안 피곤하다는 이유로 평일이건 주말이건 집구석에 처박혀서 병문안 한 번 따라간 적 없는 남편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자기는 일단 우리 엄마한테 반찬하는 법 좀 배워야겠어 하면서 킬킬대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정말 그 자리에 있는 밥상이건 불판이건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아 꾹꾹 참아내며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아놓고 속에 넘쳐나는 화를 죽이고 있는데 남편은 대번에 방으로 따라 들어오더니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싸가지냐면서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냐고 화를 내더군요. 말도 없이 어딜 나갔다 왔냐고, 집에 늦게 기어 들어왔으면 걱정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사과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니겠냐고 트집을 잡으며 성질을 부렸어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억눌렀던 화가 터져 나오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신나게 고기 구워서 처먹고 있었으면서 걱정을 했다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병문안 다녀오는 날인 거 몰랐냐고, 따라오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어떻게 장인어른 병문안 가는 날도 그렇게 쏙 까먹고 있을 수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냐고 대꾸를 하네요. 자기 아버지 폐암으로 손도 못 쓰고 돌아가신 건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무리 치료율이 높은 암이라도 그렇지 무슨 감기 환자 대하듯이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때부터 말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언성이 높아지니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와서는 저보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내고 있냐고 거드시더군요. 친정아버지 입원한 건 친정에서 챙겨야지, 출가 외인인 제가 뭐하러 신경을 쓰냐며 남편 밥때가 되었으면 냉큼 들어와서 밥을 차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미 저 빼놓고 둘이서 소고기 구워 먹고 있었으면서 엄마 아니었으면 쫄딱 굶을 뻔했다면서 한마디 보태며 제 신경을 계속 긁었어요. 엄마 밥이 그렇게 좋으면 평생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지들이 너무했나 싶었는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저를 두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문 닫고 혼자서 감정 좀 추스르고 있는데 이내 밖에서 다시 브루스타의 불 켜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까 먹던 소고기를 마저 구워 먹으면서 하하호 떠들고 있네요. 그 길로 방문을 발로 차듯 열어 제껴서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시어머니 제 모습에 놀라서 주춤하셨는데 저는 당황하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니 남편이 기고만장해져서는 앞으로 똑바로 하라면서 우쭐대고 있더군요. 남편은 무시하고 시어머니께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아들 뺏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직 엄마 품이 그렇게도 좋은 남자인 줄도 모르고 제가 데려와서 죄송합니다. 혼자 되신 게 안쓰러워 집도 가까이 구하고 친정어머니한테 하듯 효도하려고 했는데 어머님께 필요한 건 효도가 아니라 아들이었네요. 어머님도 제가 아들 데려가서 많이 외로우셨을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들은 다시 돌려드릴 테니 이제 외롭지 않게 매일같이 품에 끼고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큰 가방에 화장품이랑 출근할 때 입을 옷 몇 가지만 쓸어 담아서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이미 제 핸드폰에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랑 카톡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 자기들이 한 행동에 일절 사과의 한마디는 없고 지금이라도 기어들어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용서해주겠다며 으름장만 놓네요. 며칠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니 그제서야 지가 잘못했다며 일단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했다가 진짜 이럴 거냐며 다시 화를 내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모습이 흡사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친정에는 아버지도 아프신데 걱정거리만 늘리는 것 같아 남편이 출장 중이라서 혼자 집에 있으니 무서워서 친정에서 며칠 지내다 가려고 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갈 자신이 생기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짐 싸들고 온 순간부터 이미 눈치를 채고 계셨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친정에도 이야기를 했겠다. 제가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도 숨겨야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앞으로 저한테 따로 연락할 건 없고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남편도 저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친정에 온 지도 어느덧 3개월째인데 남편이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와 카톡으로 매일같이 폭언을 일삼아준 덕분에 증거 수집은 정말로 쉽게 끝나버렸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빼놓고 둘이서 만나자고요. 시어머니 그제서야 그동안 제가 며느리로서 얼마나 잘했는지 칭찬을 하시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그날의 일을 후회하고 있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시네요. 저는 이미 마음 굳혔다는 말씀을 드려도 평소 같으면 어디다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냐며 화를 내실 분이 제 심정 다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냐는 식으로 저에게 빌다시피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때 조금만 더 시어머니하고 이야기했으면 없었던 일로 돌아갈 뻔도 했습니다. 제가 미쳤죠. 그런데 다행히 저한테 빌듯이 사과하고 있는 시어머니 앞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남편이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전화기 볼륨을 어찌나 크게 해놓으셨는지 마주 앉아 있는데도 남편 목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밥솥에 밥이 없다고? 어떻게 밥도 안 해놓고 나갈 수 있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원망하듯이 투덜대고 있네요. 정신이 확 들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시 남편 뒷바라지하며 저녁밥 챙겨주고 자는 거 깨워서 출근시켜주고 아주 똥수발을 들게 생겼으니 그제서야 제 빈자리가 느껴지셨나 봅니다. 남편한테 그거 하나만큼은 고마워요. 그때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밥 타령만 하지 않았어도 시어머니 사과에 거의 넘어갈 뻔했었으니까요. 아, 하나 더 고마운 게 있네요. 정신 못 차리고 문자며 전화로 매일같이 저한테 욕짓거리를 해준 덕분에 이혼하는데 따로 증거 수집을 할 필요도 없게 도와줬으니까요. 시어머니께 웃으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던 대로 이제 아들하고 둘이 지내시니 시끌벅적 아주 살맛 나시겠다고요. 이제 명절날 친정 가려고 하는 며느리도 없고 영원히 아들 곁에 두고 지내시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시냐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혼하기로 한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제가 해주는 밥보다 그 좋아하는 엄마 밥 먹을 수 있으니 제가 사라지는 게 모두가 행복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보고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보라며 눈물까지 보이시더군요. 울먹거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카페에 내버려둔 채로 저는 이제 볼 일 없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제 가방 챙겨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투병 중인 아버지 병세도 많이 좋아지셨고 곧 퇴원하실 거예요. 통원 치료를 받기는 하겠지만 이젠 도와줄 수 있는 제가 곁에 있으니 이제 저는 다시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여길 찾아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혹시 누군가 제 이야기라는 걸 알아챌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하지만 혼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는 원래 소개팅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지인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 나간 자리였지요. 지인 말로는 지인이 남자친구에게 크게 신세를 진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겠다 했는데 남자친구가 극구 사양을 하더래요. 그럼 술은 사주겠다 했지만 그것도 싫다고 했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 여자를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제 남자친구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제 등을 떠밀더군요. 그래서 얼떨결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네요. 나가기로 약속은 했지만 솔직히 당일까지도 그다지 내키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약속을 깰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밥이나 한 끼 먹고 상황 봐서 커피까지만 마시고 얼른 집에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는 제 걱정과는 달리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의 대화가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어찌나 시간이 빨리 흐르던지 문득 고개를 들어 시계를 확인했을 땐 이미 같이 있은 지 5시간이나 지나 있던걸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처음 본 사람과 오랫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은 예상이 가시겠지요?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빠른 속도로 빠져들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관계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고요. 저와 남자친구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은행을 다니시던 어머니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조만간 은퇴하시고 시골에 내려가 사실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자랑 같지만 부모님 앞으로 작은 건물도 있고 이래저래 노후 준비는 끝내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죠. 매사에 있어 제 의견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요. 책임감의 무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다 보니 좋은 건 다 적어 놓은 것 같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저와 부모님 사이가 끈끈하다 보니 어느샌가 남편감도 부모님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찾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 제 남자친구가 바로 제가 찾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남자친구와 사귀기로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제게 손을 잡아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솔직히 분위기에 휩쓸려 잡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무신경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제 의사를 묻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또래 남자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순수하고 귀여운 면도 마음에 들었고요.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모든 일에 있어 제 의견을 물어보곤 했는데 그런 그의 행동은 저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고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결심하게 만들었네요. 남자친구와 저 두 사람만 놓고 보자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졸업했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은 둘이 좋아서만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지요. 제가 지금 단순히 양쪽 집안 어른들의 경제적 차이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양가 어른들의 성향, 성격이었지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어머님께서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30년 인생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같이 사신 아버님이 존경스러워질 정도로요.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집에 딱히 먹을 것도 없다며 나가서 먹자고 하시더군요. 급하게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평점이 높은 고깃집이 있었기에 자연스레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요. 사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장소를 고르면 걱정이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상대가 장소나 음식을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지 싶어서요. 이번에도 비록 저와 남자친구가 같이 찾은 장소이긴 했지만 혹시나 어머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스러웠어요. 설마 했지만 어머님은 정말 인정사정 없으시더라고요. 밑반찬이 나오기가 무섭게 어머님께서는 뭐 하나 찍어 먹을 것도 없다고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탁탁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내부를 찬찬히 뜯어보시며 연신후지다. 누가 이런 데를 와서 돈 주고 먹냐와 같은 말들을 거침없이 반복하셨지요. 곧이어 고기가 나오자 어머님께선 또다시 딱 봐도 고기가 하칠이라며 이거 다 싸구려 양념으로 번복해 놓은 거라고. 아이고. 행여나 주인이나 직원이 듣는 건 아닌가.
제 뒤통수가 다 뜨겁더라고요.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초부터 치시니 김이 팍새기도 했고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제가 계산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하도 싫은 소리를 하시니까 돈도 내기 싫어지대요. 이건 뭐 돈은 돈대로 쓰고 막말로 맛대가리 없는 거 사줬다는 소리나 나오겠다 싶어서요. 결국 남자친구가 계산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께서는 식사를 하는 동안 저에게 직장 생활이라던가 임신에 관해 거침없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은 계속 할 것이고 아이는 신혼 생활을 즐기다 가지려고 한다고 평소에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던 대로 말씀드렸지요. 어머님께서는 그러자 이렇다 저렇다 이유도 없이 무조건 그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 바로 연년생으로 아들, 딸 낳고 회사는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관두라대요. 엄마라는 사람이 밖으로 돌아서 애한테 좋을 게 없다나요. 평생 전업주부이셨던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문득 평생 직장을 다니신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참고로 어머님께선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어머님은 영 불편해 보이셨고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기에 솔직히 결혼은 당장은 무리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남자친구가 어머님께서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셨다며 연락을 해왔더군요. 저는 생각지 못한 상황에 좀 당황스러웠고 동시에 왠지 찜찜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시댁에 인사드리고 2주 만에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별 소득은 없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라든가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같은 말 그대로 저희 부모님 재산에만 궁금한 게 많으셨지 곧 며느리가 될 저에겐 별다른 질문도 하나 하지 않으셨거든요. 특히 저희 결혼에 돈을 얼마나 보태실지와 같은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뜬금없이 딴소리를 하시는 게 문제였지요. 당신 친척 중 누가 무슨 사업을 하네. 그 사람 재산이 어떻네와 같은 세상 쓸모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으셨거든요. 결국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희를 통해서 하자고 하시며 자리를 정리했네요. 그런 연유로 남자친구와 저는 불편하지만 솔직하게 소위 주머니 사정을 오픈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미 연애 기간 동안 반반으로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고 서로 연봉도 대충은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남자친구가 얼마 정도는 가지고 있겠다라고 예상한 범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어머님이 자기 장가갈 때 1억을 보태주실 거라 하셨다고 말해왔기에 최소한 1억 5천은 넘게 해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건 1억이 전부라대요. 솔직히 좀 충격이었지요. 남자친구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더러 자긴 1억 8천이랬지. 잘됐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반반 결혼하기로 하지 않았냐. 나도 1억만 해가겠다 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8천을 더 해오라고요. 솔직히 연애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을 반반 부담했던 건 남자친구의 의견이었어요. 저도 물론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다 내야 하고 결혼할 땐 집도 사와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언짢았던 건 연애 기간 내내 반반 타령하던 남자가 막상 결혼할 때 되니까 좋아하던 반반은 어디 걔한테 줘버렸는지 말을 바꿨다는 거지요. 결국 남자친구 1억과 제 1억을 합해 총 예산 2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데 이후로 남자친구는 전에 없던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묘하게 신경 거슬리게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돈 이야기가 오가고 난 이후로 남자친구는 걸핏하면 마치 저에게 들으라는 듯이 우리 둘이 합쳐서 2억밖에 없다며 2억으로 집 구하고 혼수하고 어떻게 다 하냐고 투덜거리면서요. 나중에는 진짜 조용히 하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입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지경이었지요.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커플이 많다더니 우리도 별 수 없네 싶기도 하고 이 무렵부터 남자친구에 대해서 조금씩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돈을 어디다 어느 정도 쓸 건지 정한 이후로 한 달 넘게 발품, 눈품, 손품 팔아가며 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전세를 구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던걸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정말 운명처럼 회사에서 멀지 않은 역 근처에서
주변 시세보다 한참 저렴한 아파트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아니고 매매였고요. 여전히 저희가 가진 예산보다 비싸긴 했지만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시간을 쏟으며 나름 공부 아닌 공부를 한 덕분이었지요. 젊은 부동산 중개사는 그 매물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서인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더라고요. 하지만 전 왜인지 모르게 점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서 채갈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요. 그래서 바로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네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님께 전화를 드린 이유는 얼마 전 상견례 장소를 잡으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상견례 장소와 날짜, 시간 등이 괜찮은지 어머님께 여쭤보려고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어머님께서 도통 받지 않으셨어요. 이후로 한참을 어머님 전화만 기다리다가 정말 별 의미 없이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니께선 전화를 바로 받으셨고 상견례 장소와 날짜, 그리고 시간 등이 괜찮은지 간단하게 여쭤보았지요. 어머니께서는 저희랑 남자친구 부모님이 편한 시간에 당신이 맞추신다 하셨고요. 전화를 걸었다 끊기까지 정말로 2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이후로 1시간쯤 흘렀을까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했던 거냐고 물으셔서 상견례 장소랑 시간 때문에 전화를 드렸다. 저희 부모님은 괜찮다 하시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저더러 다 결정해놓고 지금 시부모한테 통보하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런 게 아니라 라며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어머님은 아예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전혀 듣고 계시질 않으셨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뭐든지 어른들끼리 먼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저희에게 통보를 하는 거지 저더러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결정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당신한테 먼저 연락을 하라시대요. 지금이야 어머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뭘 모르고 큰 실수를 한 건가 싶어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머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저는 결국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일단 제 통장에 있던 돈을 이체하고 집을 계약해 버린 거지요. 계약하는 동안에도 남자친구가 옆에서 어머님께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님께서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으셨고 오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저는 양쪽 집안의 집을 계약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큰 숙제를 끝낸 것 같겠다며 고생했다고 이제 집주인이네라며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지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던 모양입니다. 이튿날 출근 준비로 한참 바쁜 시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선 한다는 말이 어머님께서 당신과 상의도 없이 집을 살 수가 있냐며 제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셨다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분명히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시댁 알기를 뭐같이 아는 모양이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전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자친구가 전할 말 못 전할 말 분간을 못하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막 하시는 걸 보라고 이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선 넘지 않게 정리해 줄 수 없는 거냐고 이런 것까지 다 나한테 전할 거냐고 조근조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다는 말이 연애 때도 항상 제 의사를 묻지 않았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인간이 눈치를 엿바꿔 먹었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니까 내가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시면 칭찬은 안 해주셔도 노여움은 푸시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 태도로 절 대하시더군요.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제가 무섭다네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하고 상의도 없이 떡하니 집을 계약하고 올 수 있냐고요. 그리고는 저더러 혹시 당신 재산 빼먹을 궁리를 하고 있냐입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뭐가 있어야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그 아파트가 2억 4천이었는데 제가 고집으로 계약한 것도 있고 해서 1억 4천은 군소리 없이 제가 부담하려고 하고 명의도 공동명의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속도 몰라주시고 어머님께서 마치 저를 날강도 대하듯 하시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요. 어머님께선 통 분을 못 삭히시는 듯 하더니 제 버릇을 고쳐놔야겠다면서 보태주시기로 한도는 없던 일로 하신다셨습니다. 당신 탓을 하지 말고 저의 경거망동을 반성하라나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집 계약할 때 분명히 옆에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순식간에 제 잘못으로 취급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고요. 저는 어머님께 제가 하는 게 전부 다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그럼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나 저희 집이나 순서와 절차는 어디 밥 말아먹었냐면서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랍니다. 항상 저희 집에서 먼저 시댁에 연락해 어머님 그러니까 시댁의 의견을 여쭙고 상황을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대요. 저희 집에는. 그러면서 당신이 그걸 다 뜯어 고쳐놓겠답니다. 저는 안 고쳐주셔도 된다고 그냥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네요. 저도 솔직히 욱해서 내뱉은 말이긴 했는데 하고 나니까 후련하단 생각과 동시에 그래 안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섰달까요? 옆에서 꿀먹은 모마냥 입 딱 다물고 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더러 그런 말을 상의도 없이 하면 어쩌냐고 파혼이라도 하자는 거냐입니다. 제가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그러니 그냥 아파트 계약 포기하고 어머님이랑 집 보러 다니랍니다. 그러면서 빨리 죄송하다고 그러라면서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뭐가 죄송하냐고 막말로 네가 무슨 재주로 어디 가서 1억으로 아파트를 사냐고 그거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어머님이 당신 아들 복을 발로 차신다고 쏴붙였습니다.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과정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한 2, 3주 동안은 남자친구가 자기가 행동을 똑바로 못했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제 편을 들었어야 하는데 자기도 그런 역할은 해본 적이 없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쩌고 저쩌고 됐다고 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다툴 때마다 처음 타령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어머님같이 사람 짐 빠지게 하고 머리 복잡하게 하는 사람하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으면서도 웃겼던 건 파혼 이후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산 아파트가 정말 물건이었더라고요. 한 반년 만에 1억 넘게 올랐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시세보다 정말 싸게 산 것도 한몫했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자기가 그땐 심했던 것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결혼 준비를 하랍니다. 그 집 팔아서 준비하면 저번보다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제가 너무 웃겨서 어머님 지금 어디시냐고 술 취하셨냐고 밖에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니까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그랬네요. 솔직히 자식 팔아 장사하는 게 별건가 싶어요. 어머님이 멀쩡한 제 머리채 쥐어잡고 아들 몸값 좀 올려보시려고 그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이제 다 끝난 이야기이니까요. 아, 저 그리고 그 아파트 팔았습니다. 재미도 좀 봤고 덕분에 저 내년에 대학원 갑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결혼 생활보다는 즐거울 것 같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